투자란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로망이었습니다. 한때 갭 투자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무리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깊은 사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을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은퇴 후엔 아내랑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저 아이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부동산 갭 투자.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소중한 내 가정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저는 한창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50대 나이입니다. 50대 나이는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자 마지막으로 재산을 불려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때론 너무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갭 투자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던 한 50대 가장의 처참한 몰락과 그 후에 남겨진 고요한 파장을 담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정훈, 나이는 55세. 수도권 외곽에서 25년째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대엔 경기도 부천의 작은 공장에서 잉크에 찌든 손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기계는 낡아서 잘 작동이 안 되고 지게차 소음은 귓가를 멍하게 만들었던 시기였죠. 당시에 한 달 월급은 70만 원 남짓. 그 당시로선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저는 30대에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 둘도 낳고, 비록 작은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로 살았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처음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무모하다고들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이. 아이 둘은 시댁과 처가에 맡기기 일쑤였지만 저는 늘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아파트 사는 날 오겠지. 하나의 희망을 안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저는 42살 되던 해에 경기도 광명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 집은 월세살이의 끝이자 우리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딸 민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며 늘 조용했지만 반면에 자녀들의 교육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시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쇄소의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온라인의 문서와 디지털 간판의 활성화, 그리고 간편 인쇄 앱이 나오면서 제가 다루던 대량 오프셋 인쇄 주문은 줄었고 고정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맞으면서 몇 달치 외상값이 날아갔습니다. 점점 직원 수도 줄이고 공장 안은 예전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계속 지출은 늘어만 갔지만 고정 수입마저 줄어들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엔 관절염이 오고 손목에 힘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은퇴는커녕 가게 월세도 못 낼 판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불러온 부동산 투자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한 남자가 흰 칠판 앞에서 마커펜을 들고 열정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면 실투자금 몇 천만 원으로도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다며 부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저거 사기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여러 유튜브를 뒤져가며 다른 영상도 클릭해서 시청하게 되었고 많은 댓글들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커뮤니티엔 수익 인증 사례가 넘쳤고 투자 성공담으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나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왠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은 부동산을 잘 몰라. 아파트 대출도 이미 있고. 우리 나이엔 정말 무리야. 하면서 반대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10년 후에도 우린 똑같아. 애들한테라도 뭐 하나 남기려면 우리도 가만히만 있지 말고 부동산 투자에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결국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리고 가진 예금 일부를 깨서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 실투자금은 5천만 원. 이런 매물은 이미 여러 채 팔려 나갔고 저는 여기서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부동산 시세가 살짝 오르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부추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사장님 잘하셨어요. 이 물건은 금방 오를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 채 더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에 저는 두 번째 갭투자 매물을 보러 여기저기 임장을 다녔습니다. 이번엔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지 아파트였고 우여곡절 끝에 대출은 어렵게 승인이 났지만 이후 이자 부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는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이 그대로 은행 이자에 묶였고 하지만 저는 곧 오를 거야라는 희망적인 확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하반기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갑작스런 규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LTV 축소, DSR 강화, 전세대출 축소, 재개발 지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전세 수요는 점점 빠른 속도로 급감했고 보증금마저 하락하는 역전세가 시작했습니다. 매입했던 두 아파트 모두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시세 또한 제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게다가 전세 세입자 하나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당장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가는 하락세였고 같은 단지 다른 매물들도 줄줄이 빈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어떻게 마련하지? 그건 진짜 감당이 안 돼. 저는 급한 대로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려 했지만 매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에도 없어. 대출도 안 되고. 저는 중개사무소에 앉아 수첩을 뒤적이며 이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애초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였나? 그저 가족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돼.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고, 아파트는 법원에 경매가 접수됐습니다. 박정훈이란 저의 이름 앞엔 경매 진행 중과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경매가 시작됐고 제 이름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됐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는 점점 단출해졌습니다. 반찬으로 올라온 건 계란 프라이 한 개에 김치찌개. 고기 반찬은 사라졌습니다. 딸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아들 준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휴대폰 요금에 학원비, 교통비 등을 아껴야 했고 저는 지갑 열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 못 낼까봐 걱정돼요. 우리 진짜 다 잃은 거야. 가족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준호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 말이 얼마나 아픈 약속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드론을 알아봤고 막판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당겼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저의 통장 내역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왜 당신 혼자 모든 걸 결정했어? 아내가 따져 물었고 혼자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야. 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해졌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소파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인쇄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5년 넘게 같이 한 기계를 중고로 넘기는 순간 마치 친구와 영영 작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와 위로금을 쥐어주고 홀로 텅 빈 공장을 뒤돌아봤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마지막 날, 저는 오래된 인쇄기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기계 내가 직접 조립한 거였는데. 25년을 함께한 놈이었는데. 마치 내 손 하나 자른 기분이었어요. 한때는 이 기계가 그의 삶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린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김치찌개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들 준호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알고 아내와 상의 끝에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팔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권자가 붙어 있었고 명예 이전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 잔액을 갚고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빚은 빚대로 불어나 있었고 아내와의 말다툼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날 가방 하나 들고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이제 더는 당신 옆에 있을 자신이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애들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평범하게.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나도 그랬어. 정말 나도. 잘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래.
나 같은 남편 옆에 누가 남고 싶겠어. 나라도 진작에 떠났을 거야. 그렇게 아내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딸 민지와도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 준호만이 가끔 문자 하나 보내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그는 그 한 줄을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저는 쓸쓸히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창문은 작고 곰팡이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하루는 주유소 야간 알바, 하루는 고물상 때론 공사장에서 자빌도 했습니다. 주유소 야간 근무는 너무 추웠고 무릎은 시릴 만큼 아팠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뿐이었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돼야 했나? 난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허리엔 디스크가 있었고 무릎은 뻐근했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고작 8만 원. 그 돈이 다음날 저의 밥값과 교통비가 되었습니다. 늦겨울 어느 날 저는 공사장 야간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심의 밝은 불빛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불빛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에 남은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2줄과 물 1병. 매서운 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치자 문득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텐 뭐라도 남기고 싶었어. 아빠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줬으면.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이제 울 힘도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 광고판을 보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기 내가 샀던 그 아파트 단지도 있었지. 지금은 남의 집이지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유튜브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꿈을 심어줬지만 지금은 더 깊은 좌절만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감히 병원 갈 엄두를 못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당뇨 약은 약국에서 싸게 파는 것만 골라 사 먹었습니다. 박정훈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가장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용기 내본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더 나은 삶을 꿈꿨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선택은 때때로 그 용기마저 너무나 가혹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비싸게 치르고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딛는 선택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조용히 살아내려 애쓰는 그 가장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선택이 실패가 아닌 한때의 간절함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가장이라는 단어 뒤엔 너무 많은 고요한 눈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정이 당신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겨울이 2번 지났습니다. 결국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도 이젠 연락이 없습니다. 아들은 가끔 문자 한 통, 그것도 시험 끝날 때쯤. 이름 석자 박정훈. 나는 어느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무너진 투자자였고 지금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내게 말했습니다. 왜 그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위험한 모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뭔가라도 남겨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돌아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의 삶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당신 주변에도 정훈 씨처럼 가족을 위해 애쓰다 조용히 무너져가는 가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이런 현실을 함께 기억해 주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침묵 속에 사라지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납니다. 중년의 희노애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